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아마 제 딸아이도 아빠의 장례식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었고 정신이 반쯤 나간 채 있었어요. 어린 외동딸은 낯선 사람들이 무서운지 엄마 엄마 하며 저를 찾고 있었고요.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정이야. 엄마, 아빠는 어딨어? 딸아이는 장례식 내내 아빠를 많이도 찾았어요. 아빠가 없으니 허전하고 이상한지 유독 칭얼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을 어떻게 달래어야 할지 그저 안고 있다가 내려놓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거의 살아온 세월 전체를 함께한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은 제게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굳은비를 대신 맞아주던 사람이었고 힘든 사회생활 동안 든든하게 옆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고향에서 자고 나라 다시 서울의 한 직장에서 만나 지내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진 건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이었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아니 극복할 수는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실감이었죠. 엄마, 나 배고파. 집에 먹을 거 없나? 있을 텐데. 아마 딸아이가 아니라면 남편 따라 세상을 등질 나쁜 생각도 했을 겁니다. 제게 밥을 찾는 딸아이가 있었기에 저는 조금씩 현실이란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어요. 남편을 쏙 빼닮은 우리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인생의 불운은 함께 들어온다고 했던가요? 설상가상이란 말이 여기 있더군요. 남편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차가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직장에서 정리해고가 진행되면서 저도 잘려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다 친정 엄마까지 아프시게 되면서 아이를 돌봐주시지 못하게 되었고 거액의 수술비까지 필요하게 되었어요. 당장 살아가기도 퍽퍽한 현실에 엄마까지 아프시니 정말 정신을 놓을 것 같더군요. 너무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딸을 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경력도 단절되어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처 동네 식당을 찾아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해보는 식당 일이라 서툴기도 하고 절로 신음소리가 나올 만큼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늘 한 끼 굶지 않을 수 있다는 거에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린 딸아이와 곰팡이 핀 꿉꿉한 단칸방에서 단 둘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건 몸이 힘든 것보다는 한창 이것저것 배우고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딸아이에게 무척이나 미안한 일이었기에 울컥하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았던 건지 그 어린 딸이 아장아장 걸어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를 해줄 때마다 잘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죽어서도 내 남편에게 떳떳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자기가 나중에 커서 엄마에게 효도를 하겠다고.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애가 그런 단어는 어디서 배운 건지. 아유, 우리 딸 기특하기도 해라. 알겠어. 엄마도 우리 정이 보고 열심히 살게. 고마워 정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딸애를 꼭 끌어안았죠. 그러다 친정 엄마의 도움으로 김밥집을 하나 차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김밥집도 엄마가 빚을 내어 차려주신 거나 다름없었어요. 엄마도 딸 사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대출을 끌어모아 해주신 가게라. 더더욱 제가 이 가게를 잘 끌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바람과 달리 외진 곳에 있어 그런지 손님들이 잘 모이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김밥 몇 줄 팔고 집에 가야 하는 날이 허다했죠. 그래서 불안감에 아직 6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을 안고
손가락 쪽쪽 빨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죠. 그러던 중 그 힘든 시기에 동지 같은 동생을 알게 되었는데요. 순이는 빚을 내어 연 김밥집 위층에 사는 아이 엄마였어요. 순이를 처음 본 건 김밥집 앞에서였죠.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왔는데 아기가 배가 고픈지 늘 칭얼거리곤 했습니다. 윗집 여자는 울지마 울지마 하며 달래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매일 보다 보니 어느 날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엄마를 불러 오뎅 국물과 김밥 2줄을 넉넉히 썰어주었어요. 저 돈 없는데요. 이거는 돈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애기 엄마가 윗집 사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한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혹여나 미안해할까봐 둘러댄 말이었지만 아이 엄마는 그걸 아는지 연신 고맙다고 하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굶었던 건지 목이 막힐 정도로 김밥을 입안으로 구겨 넣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였어요. 그래서 슬쩍 남편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갑자기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때 저는 순이가 저와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없는 같은 처지라 그런지 더 정이 가고 안쓰러워 가게에서 김밥이 남을 때 혹은 아이 엄마가 배고파 보일 땐 얼른 앉혀서 한입 하라고 불렀어요. 애기 엄마, 나 이거 김밥이 남아서 그래요. 얼른 먹어요. 오늘 못 팔아서 어차피 다 버려야 하거든. 아, 주시니까 매번 감사하긴 한데 제가 보답할 게 없어서요. 아, 보답은 무슨. 어차피 버릴 거 주는 건데 얼른 한술 떠요. 오늘 밥 못 먹었죠? 처음엔 그런 호의마저 부담스러웠는지 윗집 여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억지로라도 떠밀며 나도 남편이 없다고 하자 그제야 조금 제 눈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슬그머니 한번 물어봤어요. 애 키우기 힘들죠? 나도 우리 정이 어렸을 때 남편이 떠나서 고생 많이 했어요. 저 물어보기 힘든 얘기지만 어쩌다 혼자 애를 키우게 된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남편이 도망갔어요. 시까지 올리기로 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 그렇게 됐구나. 아직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는지 윗집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린 금방 더 마음이 통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사이 있잖아요. 안지 얼마 안 되었지만 꼭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사이. 저랑 순이가 딱 그랬어요. 분명 고향은 다른데 마치 고향 친구 만난 것처럼 편하고 푸근했던 것 같아요. 순이와 저는 그 이후로 서로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순이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작은 부업거리를 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벌이가 생겼다며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반찬을 푸짐하게 해다가 저희 집에 주기도 하고 또 김밥이 남아 팔지 못하고 있으면 일부러 사주기도 했어요.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온기를 나누곤 했죠. 순이야, 나는 네가 있어서 참 좋다. 남편 없이 혼자 딸 키우면서 외롭기도 하고 그렇다 할 친구도 없어서 늘 힘들었는데. 언니, 나도 마찬가지예요. 언니가 있어서 내가 요즘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니, 어디 가지 마요. 알았죠? 그래야 나도 내가 잘 사는 거 언니한테 보여주죠. 나는 내 아이가 더 크면 돈 많이 벌어서 떳떳하게 잘 키우고 싶어요. 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고요. 미혼모여도 애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도 싶고. 그럼 할 수 있을 거야. 순이 너 같은 엄마가 어딨다고. 잘하고 있어 지금도. 그렇게 저희는 늦은 밤 서로의 집에서 혹은 김밥 가게에서 이런저런 속 이야기를 나누며 헛헛한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순이나 저나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밤들이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저녁 구급차가 김밥집 앞에 나타나길래 밖을 내다보았는데 사람들이 윗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거기가 순이네라는 걸 알아서 저도 너무 놀라 올라갔는데 못 볼 풍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방 한 구석에선 아이가 울고 있었고 순이가 난간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있더군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순이를 바라보았고 혹여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 싶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순이는 그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엉엉 울고 있었고 대원들은 순이를 끌어내리기 위해 조심스레 다가가려 했지만 순이가 오면 뛰어내릴 거라며 협박을 했어요. 상황이 그즈음 되니 저도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이러다 순이를 잃기라도 할까봐 두려워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때 난간에 선 순이가 저를 바라보았고 저도 모르게 얼른 내려오라고 울부짖었어요. 저에게 잘 사는 거 보여주겠다 하지 않았냐고 말하면서요. 언니, 나... 순이는 제 말에 눈물을 글썽이더니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제야 저는 순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아 아래로 내려왔어요. 나중에 순이가 진정이 되고 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순이와 결혼하기로 했던 남편이 순이를 몇 번이나 찾아왔나 봐요. 그리고 돈 빌려달라며 이제 아이랑 같이 살자 희망 고문을 했던 모양이더군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순이의 믿음을 배신하고 또 한 번 연락을 끊게 되었고 심지어 그 남자가 순이 명의로 돈을 빌리는 바람에 빚까지 생기고 만 거였죠. 언니, 정말 내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스러워서 죽고만 싶었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자책하지 마, 순이야. 언니는 널 이해해. 순이의 말을 들으니 그간 혼자 마음앓이 했다는 게 실감나 저도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리고 목숨은 건지게 되었지만 혹여나 또 그런 선택을 할까봐 너무 걱정스러웠죠. 그래서 순이가 꼼짝없이 집에 누워있는 동안 옆에서 순이의 아이도 돌보고 연약해진 순이도 보살펴 주었죠. 순이는 단단히 마음에 상처를 입은 듯 했지만 제가 옆에 붙어 있어 그런지 가끔 저를 위해 밥도 해주고 고맙다고 말도 하는 등 차차 아주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 오히려 마음을 더 단단히 먹었다며 저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순이도 저처럼 나중엔 언젠가 가게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저는 여전히 순이를 염려하고 걱정하긴 했지만 순이는 그 이후 1년이란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러 다니고 또 일부러라도 제 앞에선 많이 웃었어요. 우리 둘 다 서로 일로 지치고 바빴기에 예전만큼 얼굴을 많이 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잘 살고 있다는 안부를 주고받으며 그걸 위안 삼으며 살았죠. 그렇게 저는 인생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동생을 만나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김밥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순이와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이가 건강한 모습을 되찾긴 했지만 막상 이대로 떠나 동생을 자주 못 본다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더군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는 나 살리려고 나타난 사람 같아요. 아마 언니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나도 너 잊지 못할 것 같다, 순이야. 미안하고 고마웠어. 종종 연락하자. 마지막 날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애틋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저는 제 삶을, 순이는 순이의 삶을 살아야 했기에 아쉬운 마음도 뒤로하고 딸아이와 함께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열심히 일을 하며 딸아이를 키웠어요. 엄마, 나 문제집 이거 사도 돼?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사. 근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우리 딸 공부 너무 많이 해서 힘들까봐 걱정되는데. 아니야, 힘들긴 전혀.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제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도 딸아이는 공부하는 거에 꽤나 큰 열정을 보였어요. 자라고 할 때도 조금만 하며 잠을 이루지 않고 독하게 공부를 했고, 문제집도 사기 아깝다며 몇 번씩 지우개로 지워가며 2번, 3번 풀어나가더군요. 나중에 학교 담임선생님을 뵈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제 딸더러 정희는 정말 성실해요. 책임감도 강하고요. 뭐가 되든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늘 못 채워져서 미안한 딸인데 딸아인 자기가 처한 환경에 한 번도 불만을 품지 않고 꿋꿋이 자기 할 일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의 말처럼 딸아인 결국 가고 싶다는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엄마, 나 붙었어. 뭐? 나 붙었어. 엄마, 나 의대 붙었어. 울면서 저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한데요. 그날 우는 딸아이를 안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김밥을 썰다 갑작스레 들은 딸아이의 합격 소식에 그만 목이 메어 손님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딸을 얼싸 안았죠. 그리고 그날 밤엔 지갑 속에 있는 남편의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젊은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정이 의대에 갔다고요. 엄마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예쁘게 크더니 그 어려운 걸 해냈다고요. 남편이 죽은 후 힘들 때마다 언뜻 꺼내보며 쓰다듬었던 사진인지라 낡고 빛도 바래어 있었지만 사진 속 남편의 얼굴만은 어쩐지 웃고 있는 것 같았죠. 딸이 대학에 가고 나선 시름을 좀 덜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전액 장학금으로 간 대학이라 돈 걱정도 없었고 저 혼자 사는 데는 그럭저럭 문제 없었으니 그걸로 만족했죠. 분명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는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조차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했어요. 다만 5년 전부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내 조급함이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부모인지라 걱정은 되더라고요. 바로 딸아이의 혼사 문제였어요. 부족한 게 없는 딸인데 딸은 남자친구는커녕 연애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워낙 신중한 성격의 아이라 연애를 할 때도 그런가 싶었는데 딸도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괜스레 불안해졌어요. 30이 넘어가는데 이러다 정말 결혼 못하는 게 아닌가 싶고. 우리 딸 정말 남자친구 없어? 엄마,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어. 나는 일하는 게 더 좋아. 결혼은 인연이 있으면 하겠지. 언젠가는 나에게 숨기나 싶어 조심스레 물었는데도 딸아이는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뭐든 묻어내서 좋았던 딸이지만 이때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선자리라도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까지 했죠. 그래도 마음을 비우고 기다려보자는 심정으로 몇 년을 보내던 어느 날 딸아이가 나서서 먼저 제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결혼할 남자라면서 말이에요. 정말? 그게 정말이니? 좋은 사람이라서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 나랑 같은 의사이고 나보다 나이는 5살 어려. 저는 금방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곧바로 얼굴을 보고 싶다며 딸아이를 재촉하고 말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는 날짜를 잡았고 정확히 일주일 후 예비사위를 제 앞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런 순간이 찾아오다니 꿈만 같았어요. 사람은 한 번의 첫인상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 하지만 얼굴도 멀끔하고 번듯해 보이는데 우리 딸이 고른 남자니 당연히 괜찮은 남자겠거니 하는 확신이 대번에 들더라고요. 그날 내내 예비사위는 저를 꼬박꼬박 장모님이라 하며 아주 정중하게 대했어요. 장모님께서 무척 고생하시며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나는 그냥 일만 했어요. 얘한테 뭐 더 해주고 싶어도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다행히 애가 알아서 잘 커졌어요. 네. 저도 그래서 장모님이 무척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어떤 분이실지. 이렇게 만나 뵈니 너무 좋네요. 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정희 씨랑 통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나요? 네,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도 저 키우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네.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웠으니. 딸아이가 데려온 남자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저도 혼자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사돈될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동질감이 생기더라고요. 거기다 사실 만나기 전에는 딸아이보다 나이가 5살 어리다고 하길래 조금 걱정이 됐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전혀 그런 줄도 모르겠고요. 걱정이 무색하게도 너무나 제 마음에 차는 그런 사유였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물거품 같은 꿈으로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딸아이가 사위를 보여준 지 한참 되었는데 상견례 잡자는 말이 없길래 전화를 해보았는데 그만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딸아이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줄도 몰랐죠. 정희야, 상견례는 언제가 좋으니? 엄마가 미리 날짜를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연락했어. 그게... 왜 그러니? 너희들 많이 바빠서 미뤄지고 있니? 엄마, 실은 그게 아니고 그 집에서 날 반대하고 있어. 뭐?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너를 반대해? 내가 진한 씨보다 나이도 많고 또 그 집안에서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라네. 저는 저보다 더 아파하고 있을 딸아이를 위해 담담하려 노력했지만 말 그대로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댁의 반대라뇨. 이때껏 부족함 없이 키우려 노력했던 딸인데 엄마 위한다고 공부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쪼개어 안마해주고 속 한번 썩이지 않는 착한 딸인데 그런 딸이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당키가 어려웠어요. 안 되겠다 싶어 딸을 불러 자세히 말을 해보라고 퇴근했는데도 딸에는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하는 투나 분위기를 보니 그 집 시어머니가 유독 제 딸아이를 반대하는 것 같았지만 딸에는 심하게 말을 아꼈고 저는 더 물어볼 수가 없이 딸아이를 그대로 돌려보내고 말았어요. 다른 것보다 딸애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예비 남편과의 결혼에 들떠 잔잔한 웃음기가 가득했던 딸아이의 눈밑엔 거뭇거뭇한 게 가득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건지 요사이 비쩍 말라 있었어요. 한 번도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딸인데 그런 딸아이를 보니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그러던 중 저는 직접 그 예비사위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다만 부모로서 일단 예비사위와 먼저 이야기라도 해보며 상황을 풀어보기로 했어요. 결심은 했지만 막상 전화하긴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나와달라는 제 전화에 예비사위는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 아이도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지라 차마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저도 이런 만남이 편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딸아이를 위해 물어야 했어요. 자네 어머니가 우리 정희를 많이 반대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반대를 하시는 건가? 그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혼자 키우셔서 그런지 많이 까다로우신 편이에요. 저보다 나이도 어려야 한다고 하고 여러 조건들을 다시고 저도 어머니가 어떤 며느리를 원하시는지 모를 만큼 까다로우십니다. 만나면 상황이 좀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 더 첩첩산중인 것 같았어요.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죠.
그런데 인생이 참 기이하죠. 그때 하필 예비사위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엄마라는 이름을 보니 예비사돈이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아도 된다 하자 예비사위는 망설이더니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통화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왜 그 자리에 가 있냐고, 누굴 만나는 거냐고 심하게 다그치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저를 바꿔달라고 재촉하더군요. 결국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쪽 집안과 우리 집안이 가당키나 합니까? 들으니 시장 통해서 김밥집 한다면서요. 아무리 그쪽 딸이 저희 아들과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결혼은 집안끼리의 약속인데 말입니다. 수준 맞지 않는 집안이랑은 결혼 못 시킵니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 이만 끊겠어요. 제 입에 이런 이야기 담는 것조차 불쾌하네요. 통화가 끊겼지만 저는 전화기를 넘기지 못하고 한동안 들고 있었어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예비사위도 통화 목소리를 들었는지 말을 잇지 못하고 불안한 눈으로 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급격하게 달아올라 자리를 벗어나고야 말았고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정신없이 냉수를 들이켰어요. 냉수 몇 잔을 마시고도 속이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다짜고짜 학생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아주머니 장사 안 해요? 하고 저를 찾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도 저지만 딸아이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사실상 파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아이는 잘 극복하며 살아가겠다는 말로 저를 위로했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분하려고 애썼어요. 솔직히 어미로선 그 딸아이의 전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전화라도 해서 마음껏 소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당신이 뭔데 내 딸을 우습게 하냐고, 어디 사람 인생을 그런 식으로 난도질하냐고 버럭버럭 화내고 그 집 문이라도 두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딸아이만 더 힘들어질 걸 알기에 그 마음조차 꾹꾹 접어야 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얼른 시간이 지나 이 일이 딸아이 마음속에서 잊혀지길 바라면서 말이죠. 딸애는 파혼을 맞고도 다행히 큰일 없이 잘 살아가는 듯 했어요. 저도 딸아이가 괜찮길 기도하며 애써 제 마음을 달래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하지만 한 달 후 갑작스레 예비사돈이 될 뻔한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워낙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전화번호를 보니 대번에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왜 전화하셨죠? 내 아들이 그쪽 딸과 결혼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고 못 살겠다 합니다. 그러니 결혼시키시죠. 상견례 날짜와 주소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제겐 뭐라 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리 차가운 말로 전화를 끊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쯤 되니 저도 얼굴은 보고 싶더군요. 얼굴 보고 제 할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집안이 얼마나 잘났건 간에 내 딸에게 상처 줄 권리는 없다고. 그렇게 저도 한판 붙어보자는 심정으로 상견례장에 들어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교양 없는 여자가 상견례장에 들어선 순간 그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미정 언니? 너 순이? 그 여자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가 김밥집을 운영했을 때 아이 업고 오던 그 순이었어요. 언니를 여기서 만나다니? 엄마, 어머님을 알아요? 사위도 그렇고 제 딸아이도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이들이 물으면 답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렸죠. 그때 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그럭 맺히더니 제 손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꿇은 자세가 되어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울부짖는 것 같은 울음에 아이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했고
저조차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얼떨떨해졌어요. 그러다 저는 이내 숨을 고르고 순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그랬더니 순이는 울음을 겨우 삼키며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 내가 언니 딸인지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꼴값을 떨었어요. 미안해요, 언니. 내가 올챙일 적 생각 못하고 언니가 나한테 그리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인데 그 은혜를 미처 모르고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언니,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언니, 미안해요. 말로 다 못할 정도로 미안해요. 순이의 사과는 계속되었어요. 제가 일어서라 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었어요. 며느라가야 미안하다. 나 네 엄마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죽으려는 날 붙잡아준 것도 내 엄마고 나 이날 이때껏 살게 해준 사람이 네 엄마야. 내가 그걸 몰라보고 너를 문전박대하고 말았구나. 아가, 상처 많이 받았지? 정말 미안하구나. 내 경망스러운 말과 행동이 너무도 후회스럽다. 언니, 내가 내 아들이 너무 귀해서 아들에게 너무 집착해서 번번이 다 퇴짜를 놓았어요. 내 아들 혼삿길을 내가 막을 뻔했네요. 순이는 그 다음 말도 못할 정도로 꺽꺽대며 울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순이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리둥절해야 하는 아이들을 보내고 난 후 순이를 달래며 진정을 시켰죠. 순이와 찬찬히 이야기를 해보니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순이는 제가 그 동네에서 떠나고 난 후 좋은 남편과 결혼도 하고 사업도 잘 일구어서 어느 정도 넉넉해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사고로 떠나보냈다 해요. 그리고선 남편을 잃고 난 우울증으로 꽤 고생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우울함과 허전함을 아들에게 집착하고 사랑을 퍼부으며 해소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아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평생 자기 옆에서 살길 바란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제야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 알았다며 저에게 사죄를 하더라고요. 순이가 저희 딸과 저에게 상처를 준 건 분명했어요. 저는 순이의 사죄가 진심인 걸 느꼈고 그랬기에 마냥 비난만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또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서로를 원하고 있으니 아이들의 혼사를 추진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순이에게 우리 얘기는 다음에 하자 미뤄두곤 아이들 결혼부터 서둘러 진행시켰죠. 두 아이의 결혼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딸아이는 예쁜 신부가 되어 버진로드를 걸었고 저에겐 장모님 하며 저를 찾아오는 다정한 사위가 생겼죠. 순이는 그 이후로도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도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어요. 언니, 내가 미안해요.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겠어. 이제 그만 일어나 순이야. 저에게 찾아와 애걸복걸하는 순이를 보니 저도 저절로 마음이 풀렸고 어느덧 순이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됐어요. 지금 저에게 생긴 가장 좋은 변화는 사돈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일 겁니다. 사돈은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친구 하나 없다며 저에게 간식거리도 사들고 오고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 순이는 저희 딸에게도 마치 자기 딸처럼 너무나 잘해주는데요. 최근엔 제 딸이 저희 집 근처로 집을 옮기고 싶다 하길래 사위 불편하다고 뜯어 말렸더니 순이가 친정 근처에 살면 마음도 편안하고 좋을 거라며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집을 한 채 해주더라고요. 언니,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요. 하면서 말이죠. 저도 처음엔 순이가 믿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인연으로 만났나 싶어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마음보다는 그저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좋은 동생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푸근할 따름이에요. 순이는 요즘 새 사람이 된 것 같다며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해요. 언니 덕분에 큰 깨달음 얻었어요. 나 언니 없었다면
계속 아들에게 헛된 집착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언니 만나고 나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됐지 뭐예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할게요, 언니.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나 그렇듯 결점 하나씩은 있겠죠. 다만 그 결점이 어떤 인생의 상흔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걸 두고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 같아요. 저도 순이도 곱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 상흔도 많고 응어리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젊은 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며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부디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